네, 이번에는 제 25조 신고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도 많이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사항 등을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만약에 이렇게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우리가 반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이런 신고 관련된 이런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 변사체 신고, 요거 참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간호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다시 보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17년도에도 국시에 나오고 정말 국시에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그 첫 번째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죠. 또 의료인이라고 해서 의료인이 면회받았던 그 위에는 또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료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외국 면허 소지자가 뭐 의료행위 가능한 거라든지 의과대학생 의료, 요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4절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치과 우리 의료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법 중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봐주시고, 지부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반드시 지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을 할, 중앙에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봐주시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죠? 윤리위원회를 열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떤 사항의 심의역이란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대한 내용, 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라든지 징계에 대한 내용,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로 한 사항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윤리위원회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역이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측사항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앙회 설립 허가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를 우리가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죠?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중앙회 설립 허가를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받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중앙회를 설립하려고 하면 그 중앙회 설립 대표자가 있겠죠.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중앙회 정관이 있겠죠. 그 정관과 그 밖에도 필요로 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설립 허가를 받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 변경할래도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협조 의무 대항 부분들, 중앙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한 보수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누가? 중앙회가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죠.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된다. 보수교육에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대한 내용,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대한 내용, 선진 의료기술 동향이라든지 추세에 대한 내용, 그 밖에 또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돼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럼 1년에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이렇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장관님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수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몇 년간 보관, 교육과 관련된 서류는 몇 년? 3년. 그죠? 두통에 해당되는 거 2년.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거 3년. 예방은 십진수. 그거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내용의 서류를 3년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免제자 명단, 기타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3장 의료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의료기관 개설권자 열거할 수 있어야 되고, 개설 절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개설,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휴업 폐업 시 진료기록 등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치과병원에서 표방할 수 있는 진료관을 열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다른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1절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진료할 경우, 그 다음에 환자나 환자 보호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가정 간호할 그런 경우, 뭐 이러한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 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예외 사항도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청장, 즉 의원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하려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급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 또 내용 보시면 쭉 내용 다 읽어봐 보시고요. 특히 또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종료 부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그 3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넘어가시고, 있죠? 30 준수사항하고 내용 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을까? 원격, 요새 이제 원격 의료도 되고 있죠. 35조 있죠.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 특례가 있습니다. 제 35조 특례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소속 의원이라든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에 구성원이나 가족 건강관리를 위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 있고, 그죠? 요 부분 꼭 좀 그죠? 그렇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뒤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 여기 보면 시행규칙 시행규칙 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요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험이 지금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내용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 운영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요양이 필요하냐?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수술 후 상해 후 회복기간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6페이지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의사 종합병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병원급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숫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연평균으로 잡았을 때 하루 입원 환자가 있겠죠. 그 환자가 만약에 60명이다 그러면 20명은 하면 3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소수점이 발생했을 때는 올림이로 처리해 줍니다.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 경우도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데 필요하죠.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3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칩니다. 즉 외래 환자가 30명이면 입원 환자는 10명을 본다라는 거죠. 의사일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추구하는 진료 과목당 1명의 치과의사가 필요하죠.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간호사 이 간호사는 우리 치과위생사와 그 필요한 숫자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경우입니다. 만약에 10명이면 4명의 그죠? 간호사가 필요하겠죠. 100명이면 40명의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역시 외래 환자도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외래 환자 같은 경우 12명이 입원 환자 1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환자 120명일 때 입원 환자는 10명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방금 했던 의사의 수와 간호사의 수가 몇 명이 필요한지는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6조 2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 의료인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요거 참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그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그죠? 요것을 설치, 엑스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 운영하려고 하면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물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에 맞도록 설치 운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반드시 이러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측정을 받아야 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겼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수 의료 장비 설치 운영, 이것도 이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러한 특수 의료 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아까는 신고하면 되고, 이거는 등록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그 의료기관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여기 보시면 반드시 정기적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 관리 검사를 이 특수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죠?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런 품질 관리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 40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내가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진료기록부 같은 것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관할하는, 그죠? 그 의료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넘겨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건소 허가를 받아서 직접 보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폐업, 휴업 시 조치사항들, 예를 들어서 의료업의 폐업, 휴업 신고를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이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 조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넘겼는지, 아니면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환자의 근육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그죠? 그 다음 의료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히 인정되는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까지 확인 조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당직 의료인입니다. 당직 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되는데, 당직 의료인 수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라든지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의료인 수가 어떻게 되냐는, 당직 의료인 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경우는 1명, 간호사, 그러니까 200명까지는 1+2입니다.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 1+2, 즉 2명을 초과할 때마다 그 200명마다 1명, 그 의사 같은 경우는 1명이 더 추가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2명이 더 추가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조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명칭 외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명칭에 대한
그 표시 가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이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시행규칙 제40조에 보시면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 종류 명칭은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 과목 또는 질환명 등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료 과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서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 한의사를 두어서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사를 두어서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가 있고, 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 의사를 두어서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시행규칙 제41조 진료 과목 표시 부분에 보시면 종합병원은 몇 개의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35개. 병원에는 25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치과병원은 몇 개? 10개. 치과병원 중에서 요건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병원, 치과의료원에서 진료 과목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강, 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그죠?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넘겨 볼까요? 4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146페이지 보시면 병원 감염 예방, 요거 제가 파란색 걸로 아마 줄 거라고 했지만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장입니다.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감염관리위원회라는 것들 설치 운영해야 되고,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즉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여기 일정 규모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시행규칙 제43조에 보시면 연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냥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염 관련된 시행규칙 제46조 2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감염관리실 운영 같은 것들도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그다음 시행규칙 제46조 2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어떤 법률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장은 이 감염병과 관련된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요것도 한번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염병에 대해서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가 발생된 이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감염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어떤 교육이 또 필요할 텐데 어떤 교육을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5가지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의료법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의료법인. 그래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역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 변경하려도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보시면 부대사업이라고 있어요.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어떤 의료법인은 어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즉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이 부대사업에서 얻었던 회계와 의료법인에서 얻어진 이 회계는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휴게 음식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부대 사업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 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일단 이 의료법인은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부대사업 어떤 것이 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그 의료법인이 설립 허가 취소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설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개설하지 못할 때, 2년입니다.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취소당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배워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정관에 따른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이럴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의료기관 단체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